요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지원사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5시간 근무 시 13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는 직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지원사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대폭 증가시켜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둔할 뿐 아니라 고독사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위생적일 확률이 높아 국가적으로도 생활지원사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지원사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 소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실제 채용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로 취업하고자 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취업준비부터 노후준비까지 한 큐에 해결되는 자격증입니다. 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고령사회에서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을 위해 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사란 무엇일까요? 생활지원사는 노인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 지원과 인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약 노인의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며 적절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후 생활지원사로 취업하여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노인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두 번째는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프로그램 참여 유도. 세 번째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식사를 도움.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개인 활동을 위해 필요시 외출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사 취득 후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 후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의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분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대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하여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두루두루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준비에 앞서 시험 자격과 시험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조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열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응시를 하는 데 있어 특별한 경력이나 나이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은 온라인 강의를 4주 동안 들으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데요.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에서 60% 이상 수강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굳이 고득점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 사지 선다형이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실기 없이 필기만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 합격까지는 약 1달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온라인 강의 교육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모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사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고 믿을 만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 자격증은 아무 데서나 시험을 준비하면 추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취업을 할 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교육기관의 조건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따져본 후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교육청 정식 등록 교육기관인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생활지원사 자격증 강의를 비롯한 모든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100% 전액 장학 지원하여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지원사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득이 되는 교육원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석박사급의 10년에서 20년 경력의 전문 교수진을 섭외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력으로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니다. 교수진들의 강사 경력이 탄탄해서 믿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는 총 2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강이라고 하면 수강하실 게 많게 느껴져서 그 많은 걸 언제 다 듣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당 시간이 20분 내로 짧아서 하루에 3강씩 들어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강의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지만 듣다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의와 함께 수업에 필요한 교환과 기출문제도 제공하고 있어 문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날 배운 학습을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얼마나 많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문제 유형을 파악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될 텐데요. 따라서 과정이 설령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누구든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거의 바로 앞두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생활지원사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이는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 페이지의 추천과정 목록을 보시면 생활지원사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양희 교수님이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1급 과정이 보이실 텐데요. 과목 선택하기에 체크해 주시고 선택 과목 1개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 핸드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지원사는 온라인 강의의 출석률 60% 이상 충족 시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일정을 오로지 나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하죠. 생활지원사의 합격률은 98%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든 무난하게 합격 가능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시험이라고 해서 질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시험 과정만 잘 따라오신다면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외에도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운동지도사, 간병사 등 실버 관련 직업에 도움되는 미래의망 자격증도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격증은 굳이 필요 없고 교육만 받고 싶다고 하신다고 해도
강의료 없이 무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의 월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급여가 125만 4,45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13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5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하루 근무 시간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노후의 제2, 3의 직업으로 삼기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매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생활지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실제 전국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만 취업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 후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합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로봇으로도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전문 인력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은퇴 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2의 직업으로 생활지원사는 어떠실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꼬인 것처럼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요. 반대로 인생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을 거두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를 두고 대운이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면 나에게는 운이 언제 오는 걸까? 혹시 운이 지나갔나?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저런 걱정들로 지금도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말 대운이라도 찾아와서 내 인생이 활짝 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을 친 이후에는 반드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불운에서 호운으로 바뀔 때는 1년에서 3년 정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즉 극적으로 운이 바뀌는 징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직이나 이사를 하게 되는 등 대운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공이 따르고 노력한 것 이상의 돈이 따르게 됩니다. 대운은 10년에 한 번 바뀌는 운입니다. 즉 10년 동안의 내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상태가 숨 막히게 힘들고 최악의 상태라고 느껴지신다면 대운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얼핏 보이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예고 없이 대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될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대운의 징조를 잘 숙지하셔서 인생의 대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첫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운명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진짜 끊고 싶었던 악연과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게 되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 만나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렘 멘탈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죠.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는 귀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는 꼭 만나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주위가 변화합니다. 나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줍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들이 큰 도움을 주게 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또 소위 귀인이라 하면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끊어졌던 인연과 다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재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얼굴을 보며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우린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의 울림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면 이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두 번째는 인생의 최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막막한 생각,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최악일 때 운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사계절처럼 순환합니다. 즉, 운은 공평하며 하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온 것 같은 시기에는 좌절 대신 고통 속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차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대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과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고통도 시련도 때론 내가 나중에 큰 재물과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쓴 공부라 생각한다면 대운이 들어왔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외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고통에 임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10배, 100배로 활용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현인들도 자신들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아도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야 많은 사람에게 대운보다 훨씬 좋고 큰 일들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세 번째는 얼굴의 화색과 찰색, 즉 피부색의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윤기가 납니다. 본인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 인상이 폈다 등의 말을 부쩍 많이 듣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지니 긍정적인 생각에 자주 웃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듯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듣게 됩니다.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또 운의 방해 세력인 점이나 상처, 기미 죽은 깨 이런 것들이 차츰 옅어지게 되고 이마, 양광대, 코, 턱이라고 불리는 오악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되죠.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울을 봤는데 얼굴색이 어둡고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화장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화장이라는 것은 내 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칙칙하고 새카맣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화장으로 커버하시고 입술에 립스틱이라도 발라서 혈색을 돌게 하셔야 복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사, 이직, 부서 이동 등 예기치 않게 주변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다가오는 대운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새로운 환경이 당장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다섯 번째는 평소 잘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됩니다. 물꿈, 돈꿈, 조상꿈, 돼지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등 길몽이라고 알려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조상님이 찾아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끔한 모습으로 자꾸 꿈에 보이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인터뷰를 잘 살펴보면 꿈을 꾸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 길몽을 꿨다고 답한 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꿈자리가 좋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기분 좋은 꿈을 자주 꾼다면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자리가 좋은 것도 나한테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 좋은 운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6번째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과거 매사에 불평불만, 남 탓, 부정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태도와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또한 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변하지만 말 또한 예쁘게 하게 되는데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본다고 하죠.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요.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본인의 욕심이나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행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늘이 나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도우시면 됩니다. 반면 운이 나쁠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부터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운이 아직 안 왔구나, 마음 수양을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마지막 7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잔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라고 의아해하기 쉬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징조들이 하나 둘 생기고 삶이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는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큰 운이 들어오기 전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운은 후천적으로 운행되는 기륭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운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사주 자체는 크게 부귀할 격국이라 할지라도 대운이 불길하면 평범하게 지내게 되고 길한 운이 들어오면 대길하여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이고, 사주의 내 기둥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대운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운의 시기를 잘 이용해 대성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길이 안 보이고 힘든 시기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인생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이고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열이 받아서 나왔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주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오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왔을 때 미리 알고 잘 대처하시고 작은 노력에도 그 이상의 큰 결과를 얻으셔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순조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평생 동안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과연 최고라고 자신있게 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 파도도 치지 말고 바람도 불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파도야 치려면 쳐라.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나는 이미 튼튼한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수를 습득했기에 그 정도는 끄떡없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이런 마음가짐이 해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내 뱃속에 10달을 품어 나와서 내 마음대로 키운 자식도 클수록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 일이 나의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한 불행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것이어서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듯이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더군요. 관이 정기화로에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집니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장례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어졌습니다. 냉각 완료가 뜨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뼈가루를 담아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돌아갑니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아이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과자를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죠. 그리고 그날 3살 난 아기도 소각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것입니다. 뼈가루를 보면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민 안개 색깔입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한 세상 살다가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오르며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죠.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고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한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음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머물면서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으며 늙으면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탄생과 죽음은 실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우리는 남은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낼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사실이지 죽음은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하며 미리 정해놓을 일만 생각하세요. 돈 들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죽음학자인 퀴블러로스는 죽는 과정을 부정하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며 화를 내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타협하다가 우울감에 빠지며 결국 받아들이는 상태로 요약했습니다. 물론 꼭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부정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고 처음부터 체념하고 사후 세계에 몰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과 의연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이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죽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불변의 사실 앞에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후를 떠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다할 때까지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소풍 나온 거니까 즐겁게 잘 놀다 가면 그만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도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월은 하루하루 소중합니다.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세요.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논일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은 어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삶에 대한 집착, 욕망 같은 군더더기들을 벗어버리고 소풍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늙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밑줄을 갈라놓습니다. 글자 한 획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이죠.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죠. 늙음은 새로운 원숙입니다. 어느 바람에 지는 줄 모르는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입니다. 낙엽이 지기 전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다운 단풍이었습니다. 말년의 인생 모습도 단풍처럼 화사하고 봄꽃보다 고운 잘 물든 단풍처럼 장엄합니다. 마치 해질녘의 저녁 노을처럼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참 공부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늙음의 내리막길이 아닐까요? 인생도 오르는 길은 힘듭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멋지게 내려가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친구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나 애플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다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 누가 부럽나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후회를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 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죠. 어제 꽃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은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노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숙제입니다. 있으면 있는 것으로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체념하고 그대로 견디면 됩니다. 마음 졸이며 안달하고 아파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기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제2의 선물의 삶을 멋지게 보내는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이를 즐기는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앙심을 품은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기대는 줄일수록 편해지고 사랑과 감사와 희망은 늘려가야만 더욱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즐기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며 과한 호화로움과 방탕한 생활은 불행의 씨를 키우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도 가난도 자신의 살아온 결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입니다. 행복과 건강은 선물이 아니고 자신의 준비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제 마음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죠. 희망이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그 삶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앞만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